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온 영상 번역가들이 영상 작품을 소소하게 안팎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는 영번가의 소소리뷰입니다. 시즌1에 이어 다양한 영상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시즌은 게스트 특집으로 저희가 모신 게스트가 작품을 선정합니다. 다만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 우리 모두 부담없이 재미있게인 만큼 게스트분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용히 듣고만 계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또입니다. CJ입니다. 리언입니다. 실버벨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는 네. 제가 초청한 분인데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티라고 하고요. 번역 감수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국내 OTT에서 자막 PM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PM이란 무엇인가? 네, 청취자분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PM이란 무엇인가요? PM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우리가 번역을 하시는 각 타이틀 프로젝트라고 치면 이제 그거를 소재를 받아서 소재를 확인을 하고 이게 작가님들한테 잘 갔는지 확인하고 왔을 때 뭐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제 파일을 들고 클라이언트 스펙에 맞춰서 전달하고 이제 뭐 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인보이스를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련된 거를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어려운 말들이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정신 없으실 거예요, 진짜. 저는 스케줄 관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인보이스까지 다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벤더사에 따라 다른데 네. 제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는 저를 믿질 못하셨는지 그걸 안 맡겼고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벤더한테 인보이스 제대로 나가는지 우리가 클라이언트 빌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돈을 깎아줘야 된다 아니면은 뭐 시간을 더 빨리 러쉬를 하면 뭐 돈이 얼마 나오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스케줄링과 돈 코스트 관련 문제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에 한 프로젝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니죠. 그쵸.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작은 벤더사에서는 시리즈가 10개 정도 굴러간다 치면 이제 10개를 다 이제 오버뷰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PM들이 많아질수록 그 에이전시가 담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특정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담당 PM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무튼 10개에서 15개 제가 큰 데 있을 때는 막 뭐 20개, 25개씩 한꺼번에 굴러가던 때도 있었고 그건 이제 회사나 PM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것도 약간은 커리어의 전 큰 맥락에서는 같은 업계에 있어도 약간 계기 같은 것이 혹시 있으셨나요? PM 번역 실무랑 감수자에서 PM으로 가는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제가 첫 회사에 있을 때 그때는 PM이 없으셨어요. 저 완전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대표님이 PM 없는 주먹 구구식으로 한마디로 굴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뽑았겠다, 감사자도 뽑았겠다. 이제 우리는 풀도 늘렸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늘렸고 그러면 한 명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왔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뽑힌 유일한 이유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었고 안 맞았다. 근데 이제 그때 저 포함 3분이 계셨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나 이런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 좀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은 퇴직을 하셨고 저는 이런 게 적성에 맞아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벤더 퀄리티 컨트롤도 PM의 한 부분이니까 제가 하던 거랑 비슷하고 스케줄링은 뭐 어차피 다들 개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많이 굴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냥 그 스케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딱히 큰 계기는 없는데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계속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셔야 돼. 역량이 크시네. 아니, 곁에서 봤는데 거의 한 2.5인분 이상은 늘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베티님하고는 베티님의 첫 회사에서 저랑 같이 동기로 입사를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실버맨님 기수까지 계시다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실버맨 기수 뒤에 네, 가다가 나갔죠. 네, 제가. 맞아요. 그래서 쭉
근데 기수라고 해봤자 막 1년 만에 뽑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대표가 원할 때 우리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거 뽑는 거라서 기수와 상관없긴 한데 한 1년 반,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시나요? 아니 한숨이 뭔 뜻인지 알아? 저 빼고는 다 같이 해보신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 프리랜서였는데 네. 가족이 직원이라서 좀 네. 원플러스 같이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뵌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저를 본 것 같다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처음 무섭거든요. 뵀는데 당황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는 좋다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첫 회사 그것도 첫 회사의 첫 극 사무실에서 이제 그때는 번역가들 테스트 칠 때 사무실로 와서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끌어들였죠. CJ님을 와서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죠. 그랬는데 바로 제 뒷자리에 앉혀놓고 시험을 치더라고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작가님이 그때 그 남자 작가님 한 분이랑 작가님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똑같은 뒤통수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엄청 신기하시더라고요. 뒤통수도 똑같고 앞도 네. 똑같고 머리가 지금 다르지 않으면 저 구별 못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얼핏 물 마시고 오시던 분이 딱 들어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등지에 앉아있으니까 눈을 막 입히고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지? 하고 도플갱어? 그러니까요.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이렇게 건물에 게스트를 모시게 뭐 되었네요. 건물이요. 지금도 건물, 앞으로 더 건물. 정말 끈그르 선생님. 오늘 할 작품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우리 베티님께서 골라주신 영화거든요.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영화 라이브러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라이센스를 따온 이제 그런 영화들을 쭉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신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작들은 저희가 벤더사에 보내줬기 때문에 내부 감수를 풀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 감수를 제가 맡게 돼서 이걸 보는데 너무 이야기가 가슴이 아프고 근데 이제 영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끝에는 막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수백 개를 봤거든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그때 예쁜 영화도 많았고, 가사 예쁜 영화도 많았지만, 유일하게 저를 울린 영화라서 일단 오늘 선택을 했고요. 다 같이 보셨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로 계속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확 와닿는 작품이 잘 없단 말이죠. 진짜. 올리는 건 정말 어려워. 맞아.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지 죽은 눈으로 보게 되죠. 이렇게. 내 마음이 아주 좀 예상이 되니까 미리 맞아요. 암을 잘 만들어도. 하면서도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되겠지를 약간 생각하면서 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기대감이 없고. 근데 이 영화는 예상대로 되기도 했고 안 됐기도 했고 근데도 약간 그 예상대로 된 게 다른 작품을 보다가 이렇게 제 예상대로 플롯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뻔하네. 근데 이 영화는 그게 당연한 순리처럼 좀 느껴지긴 했어요. 내가 긁어줬으면 하는 곳에 긁어줬다. 그런 것이죠. 네. 이 얘기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약간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작품인지 영화 소개는 어느 분이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게스트님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부담인 거 아닌가?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갖지 마세요.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요 202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이제 체이스 앤드류스라는 젊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제 유력 용의자는 습지 은둔에 사는 일명 습지 소녀 카야인데요.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것까지밖에 안 알려졌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체이스와 연인 관계였던 습지 소녀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습지 소녀는 바로 살인죄로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습지 소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했죠. 과연 이 사람은 소문처럼 미친 여자일까? 마녀일까? 아무도 습지 소녀의 결백을 믿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습지 소녀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습지소녀라는 이 별명 외에 그 너머의 모습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습지소녀의 삶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습지소녀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차별당하며 고립되어 살아온 그 모험과 삶 그리고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이별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시청자까지도 카야라는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학자, 생태학자 델리아 오원스라는 사람이 쓴 동명소설이 원작인데 이분이 논픽션은 그동안 많이 썼는데 이 소설은 이른의 나이에 이걸 처음 썼대요. 처음 쓴 소설이 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서전인가? 본인의 그런 너무 다크한데. 자전적품은 본인의 그런 경험이 많이 담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책이나 그 영화 독백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연이나 동물을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 맞아. 있더라고요. 전에 약간 보면서 느낌이 실화를 기반으로 한 뭔가 영상 느낌? 그래서 뭔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나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약간 이런 문구가 막 연상이 되는. 실제로는 실화는 아니고 그냥 픽션인 거잖아. 네, 그냥 픽션이고 싫어했으면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면 안 되죠. 맞아. 큰일이야. 맞아. 공소시효는 괜찮지 않나? 하기는 공소시효 없을걸요? 아, 그때는. 근데 뭐 용의자 사망으로 이제 공소권 없으면 끝나겠죠. 아, 그렇겠네요. 아닌가? 괜찮을까? 아, 그러면 공소권 소멸로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공소권 얘기? 법률 드라마 좀 해보셨다고. 법률 드라마 하면 또 한식이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전체적인 감상평을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게스트와 진행자가 먼저. 아, 진짜요? 제가 먼저 할게요. 게스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상평. 이게 사회에서 배책당했던. 적어왔어? 나 적어왔어. 잘했어. 아, 제가 요새 잠이 모자라가지고 또 횡설수설할까봐 적어왔어요.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이제 카야라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내내 계속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외로워하고 계속 배신을 당하고 이런 고독과 배신으로 점천된 삶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이 좋았고요. 계속 배신을 당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다시 사랑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이제 사람이 됐든 아니면은 습지가 됐든.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습지에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이나 편견의 주요 원인이 습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좀 동떨어진 곳이고 도시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이 습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피해서 달아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이곳에서 벗어난다든지 저 같으면 도망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중간에 테이트였나? 남자가 또 그렇잖아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었나? 왔을 때 이제 시설로 들어가라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때? 그렇게 종용했을 때도 카야는 결국 습지에 남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도 견디고 끝내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타인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많은 남자들이 2명이지만 이 두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카야를 바꾸려고 했죠. 사는 곳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카야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카야가 바뀌지 않고 카야로 남았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 감상평으로 봤고요. 사실 이 영화를 크게 다르게 볼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야가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뭐라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고 엄마도 없고 내 오빠 언니도 다 갔고 나 아빠는 나 맨날 패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러면 저는 되게 포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카야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조개를 따고 그거를 팔고 아빠가 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필 부부의 도움을 받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계속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적극성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 같았으면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굶어 죽지 않았을까? 한 10살 때.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시대상을 고려해봐도 나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예 그냥 시작점에서부터 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감상평. 저는 근데 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출은 아니었어요. 이게 소설 원작인데 이 소설 자체가 좀 되게 운명하고 문장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제가 시도해봤는데 영어책으로. 근데 영어가 너무 말투가 제가 잘 모르는 영어여서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남부 사투리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투리는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노중하차를 했는데 영화로 봤을 때는 그 좀 영화 자체가 아쉽다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이 저는 약간 그걸 책으로 읽으면서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읽어도 약간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책과 근데 영화는 너무 아름다운 되게 이게 너무 아름답다 좀 이거가 윤색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시각 정보보다 그냥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 그냥 제 취향이 그것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될까? 결말이 약간 예상하기도 했거든요. 그 재판이 끝나고 그 부분에서 약간 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걸 막 예상을 하면서 약간 보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한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 정말 불가치가 있었다. 제일 마지막에 결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원하다. 저는 그 마지막 10분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영화 리뷰 남기는 그 플랫폼 사이트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네. 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 영화 마지막 10분을 왜 넣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랑 딱 정확히 반대 지점에서. 이제 그분의 리뷰를 잘 보고 네. 그분이 호평 남긴 것만 이제 골라서 보면 되겠네요.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호평 남긴 것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자연 경관을 수려하게 담는데 되게 연출을 많이 할애를 하잖아요. 저는 카야 자체가 생명력도 되게 끈질기고 대단한 것도 있긴 있는데 카야가 그래도 자연 그리고 습지 덕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간 측면도 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음 질문이긴 한데 좋았던 장면 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항상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이끌어주는 거는 습지였다 이런 말을 나레이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대단한 여자다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카야로 남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카야의 가족 역할을 해준 거구나 그리고 힘이 돼준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연출을 좀 심도 있게 그려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 영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가지고 그 장면이 안 나왔어도 저는 평가가 딱히 바뀌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결말이 그렇게 딱 드러났을 때랑 그냥 안 그러고 그냥 그렇게 끝났을 때도 그냥 카야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굴곡진 인생사를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본 정말 살아있는 실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좀 결말은 진짜 보면서 그냥 그랬어요. 이게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이거보다는 제가 그냥 연출해서 그냥 이 사람의 약간 연출 습관인가 싶게 생각했던 게 항상 자는 씬이 있고 항상 그거를 되게 자세히 뭔가 보여주고 이 사람이랑 뭔가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거 할 때 항상 자는 걸 꼭꼭 넣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서. 남자랑요? 네. 그게 자연이라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인데 그 법정에서 재판 그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을 습지소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낙인을 찍고 판단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 사람들이랑 미팅할 때 카야가 그런 말도 했단 말이죠. 이제 사마귀가 맞아. 관계를 맺고 수컷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안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카야가 자연에 선과 악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사에서 이제 결말이 네, 그래서 저 그것도
그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살인은 나쁜 행위인 거죠. 근데 카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야는 자연이 길러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명하지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포식자를 공격해줄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네,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사람을 사귀고 할 때도 그게 카야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을 좀 싸게 이제 뭐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도 얘기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텐데.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약간 설득이 됐어요. 네. 제가 너무 그냥 2020년대의 시선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뭐를 좀, 이때의 삶 어땠을까 자꾸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약간 잘 소화가 약간 안 됐던 부분? 지금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설득됐어요. 네. 좀 두껍게 얘기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2022년에 만든 영화고 우리는 2022년에 사는 사람들 보라고 만든 영화니까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그냥저냥 봤거든요. 아름답게 잘 만든 영화라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너무 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게 너무 예쁘게 착하게 만들어서 내놨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10분이 없었으면은 그래서 더 재미없는 영화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 밋밋한 영화? 그냥 예쁘게 잘 만든 영화 딱 그 정도 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 10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야라는 인물이 막 소외되고 반쪽당했다고 배경 설정을 해놓았지만 딱 보기에는 뭐 연애도 잘하고 있고 자기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 씬에서도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서는 아무리 논리를 갖다 대고 감성에 호소하고 이런 걸 해도 이게 옳다는 게 누구나 알지만 혐오에 찌든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설득이 돼서 좀 그런 정의로운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굉장히 착하게 흘러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생각하실 줄 알았네. 아무튼 그래서 이 카야라는 인물도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혼자 자랐지만 바르게 자랐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면을 따라가지 않았나. 뭐 다른 점으로 늑대소년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컸는데 되게 문명인으로 잘 컸잖아요. 굉장히 예술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맞아. 근데 그렇게 착하고 재미없는 그 모범적인 인물일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10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더 복잡하고 재미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지역적인 감상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카야와 남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카야를 보면 주변 인물이 그 남자 둘 다 카야 애인이에요. 아니면은 그 자기를 돌봐준 그런 마더 피겨, 파더 피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면 친구가 없어요. 네. 동성애 친구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을까?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옛날이고 시골 배경이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이동에 자유가 적어서 제한이 더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고립되어 있고 그 배 모터보트 같은 걸 타야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혼자서 그런 걸 했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얘를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얘를 접촉할 수 있었던 거는 남자들 뿐이어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도 좀 아쉬웠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를 두고 저는 너무 속물적인 감상인 것 같긴 한데 역시 사람은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서 자기가 언제까지 조개만 캐서 먹고 살겠냐고요. 그리고 맞아. 그걸 사주는 가게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고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자기가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책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을 남겨놨고 쌓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컨텐츠 창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여자 혼자서 그렇게 자립을 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확실히 중간에 땅 있었는데 중간에 뺏길 뻔했잖아요. 맞아. 근데 책으로 돈을 벌고 이제 땅이 생기니까 자기 집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아주 결단력이 여자는 역시 있어가지고.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글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맞아. 네, 그런 게 다 맞아. 느껴지더라고요. 멋지네요. 이제 잘 살아왔다. 근데 확실히 동성애 여자 친구가 있었으면은 카야가 이렇게 고립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작가 의도적으로 좀 배제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뭔가 저는 엄청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어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실버바이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자연이 진짜 그냥 친구, 가족 그러니까 그런 곁에 있어주는 어떤 존재? 오히려 그런 게- 도시였으면은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자연은 내가 나가서 뭐라도 캐서 먹을 수가 있는데 도시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뭔가 도시는 밤과 낮의 경계도 불분명한데 자연은 자기의 규칙대로 흘러가니까 정기적으로 뭔가 반복된다는 것이 이게 하루에 루틴을 막 부여해 주잖아요. 그런 것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지. 아, 근데 진짜 예쁘게 꾸며진 영화라는 걸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지면 물이 많잖아요. 네. 물이 많으면 원래? 벌레가 많잖아요. 맞아. 날씨도 온화해 보이던데 그런 벌레가 네. 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맨날 원피스 입고 네, 다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물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 러브씬 이렇게 나올 때는 막 맨몸으로 잔디고 있는데 제발 쭈쭈하고 싶어 조심해. 저도 말대로 그 막 물로 막 뛰어들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었잖아. 안돼.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도 기생충이 들어가면 뇌를 먹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왜 먹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게 없애보냐 내가 네. 이런 거 기사로 나오잖아요. 맞아. 훔쳐가다가 맞아. 네, 예쁘게 꾸민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습지를 보면서 습지의 물이 딱 한두 번만 흙탕으로 나오고 다른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거의 이제 거울처럼 비춰지는 물이 나오고 집도 어때 보면 이제 집을 오래 살았고 아빠가 관리도 안 했고 뭐 엄마가 겨우겨우 관리했겠지만 근데도 나중에 보면은 집 앞 창문이 깨끗해요. 그 오래 살았으면 거기에 다 막 먼지도 있고 뭐 벌레도 있을 거만 한데 너무나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습지도 깨끗하고 언제나 습지에는 빛이 들어요. 진짜 거기 어떻게 이제 분명 조명이나 뭐 CGI 들어가겠지만 완전히 빛이 찬란한 곳으로 거의 묘사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호러스토리 코본에 보면은 이런 습지 마녀라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미스티 데이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습지 마녀는 걔는 진짜 마녀지만 집이 너무나 덥고 언제나 습지는 좀 너무 어둡게 묘사가 되고 얘는 심지어 이제 사람이면 되살 능력이니까 네크로맨서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습지의 마녀 사람들이나 이런 아자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반대로 이제 여기는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고 빛도 밝고 막 모두가 깨끗하고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습지와 완전 다른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판타지네요. 판타지. 아무래도 작가가 자연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네. 좋은 모습 위주로 자신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작가가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23년 동안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 그리고 이런 광열병.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는 자연을 못 살아. 요즘 괜찮으세요, 작가님? 자연을 잘 발전한다. 실제 촬영했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도 어릴 때 가보고 실제로 가본 곳이라서 습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배경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베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카야가 홍합해서 이렇게 팔고 그걸 먹기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생각하기에 어린 애가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으려면은 이제 습지 자연이 이제 양식을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습지가 괜찮겠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 불균형이 약간 걱정이 됐지만 이건 이제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저는. 소설적 허용으로. 왜냐면 걔가 되게 어릴 때는 네. I don't know how to do life without grits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옥수수 가루로 끓여 먹는 그 그리츠 죽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얘는 조개를 따서 가면서 옥수수 가루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아 맞아. 그러면은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가? 분명히 이제 분명히 낚시도 하고 이제 조개 따는 것도 먹고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게 경우에서 옥수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귀찮아.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옥수수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저는. 잘 자라났다. 너무나 예쁘게 잘 자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명에서 되게 동떨어진 삶인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문명 사회의 어떤 것이라서 거기서 약간 좀 위화감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메이크업이 된 얼굴에다가 이렇게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되게 깨끗하고 그 집도 저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 안에 약간 꾸며놓은 것들이 되게 예쁘장하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옛날에 일드 있잖아요. 언제? 근데 그 드라마를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이후에 했어요. 심은경이랑 네. 주원 나오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 노담에라는 주인공이 피아니스트, 음대 다니는 학생인데 피아노과 학생인데 방이 그냥 뭐 난장판. 좋은 방인데 뭐 제 기준으로 좋은 방이에요. 근데 굉장히 더럽은데 그 안에 피아노 엄청 커다란 피아노가 이렇게 엄청 공간 차지하고 있고 더럽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드라마 버전의 약간 핵심 어떤 공간인데 그걸 이제 구현을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되게 집이 넓고 거기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설정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시골 유학생이고 약간 이런 느낌을 거기서 엄청 위화감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간을 꾸미는 과정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걸 보여줄 것인지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 것인지를 약간 같이 맞춰서 가지 않으면 약간 위화감이 드는구나. 하야의 집 가난하다면서 서울 전원주택에서 사는 달달한 한 3대 가족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그 뭐 가난 뭐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보는 사람이 약간 이제 느끼잖아요. 거기서 뭔가 약간 공감하지 못하면 좀 이상한 기분이 느껴질 것 같은? 아무래도 영화적 허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책에서 나온 내용이 모르겠는데 이 수채화를 엄마가 물려줬다라는 설정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좀 그래도 이쁘게 하고 좀 그림도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허용을 했던 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게 고나서 너무 깨끗하고 애를 하나 둘셋 4명을 데리고 술 취한 아빠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벌써 집을 다 망가지네. 아니 집이란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맞아. 근데 가만히 냅둔 것도 아니고 막 술 취해서 막 하고 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근데 이걸 사실은 그렇게 다 일일이 트집을 잡으려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네. 그거에 집중해야 그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냥 가난 고발 다큐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했겠죠. 로맨스에 지금 카야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는 뭐 하고 있나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의무 교육은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저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봤는데 아니에요 이런 잘하셨어요. 예쁘다고 보고 네, 봤죠. 그러라고 근데 하면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찢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와서 막 이렇게 약간 어슬렁 거기다 다시 가잖아요. 그 약간 좀 시대가 좀 옛날이었다는 것도 좀 어떻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때 엄청 당시에 영향이- 복지라는 것이 혼자 여자가 살고 있으면 그걸 못 견디니까 어디 결혼해서 가정을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여자들만 있는 시설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시설로 보낸다는 게 사실상 자기의 자유를 뺏기는 거니까 당연히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한테 중요한 대상이 이미 집에 있고 그런 거의 양도원에 보내지는 그런 느낌.